이 사건은 스웨덴에서 발생했지만 소식은 곧 전 세계 언론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임신 7개월 차 여성에게 저질러진 범죄가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는 난민과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4월 29일 오후 1시 멜리사 엘른보르그 멜리사는 딸 사가 엘른보르그 사가의 아파트에 물건을 가지러 갔습니다. 가족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세의 사가는 연인 모하메드 아미드 이브라힘 아민과 함께 임신 31주, 즉 7개월째였으며 두 사람은 2021년 가을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2023년 6월에 아들을 낳을 예정이었습니다. 사가는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해 설레었고 임신 사진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자주 공유하곤 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은 그녀의 임신 여정을 매우 지지했습니다. 사가는 출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으며 산전 수업에 등록하고 아기용품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멜리사는 딸의 임신을 돕기 위해 간헐적으로 사가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녀는 사가와 아민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4월 27일 목과 28일 금밤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멜리사는 다른 딸 줄리아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혹시 아민이 집에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멜리사는 문을 두드리며 우편함을 통해 소리쳤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을 때 문이 이미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대체 왜 문을 잠그지 않았지? 그녀는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가는 짧은 시간 동안 지하실에 가거나 우편물을 수거하러 나갈 때도 항상 문을 잠그곤 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멜리사는 부엌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잠그기 위해 다가갔고 그때 충격적으로 사가가 침실 바닥에 얼굴을 위로 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멜리사는 슬픔에 차서 전화로 비명을 지르며 사가 위에 놓인 대리석 상판과 그녀의 목에 감겨있는 램프 코드를 보았습니다. 멜리사는 절망적으로 상판을 들어 올리고 즉시 응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Vilken kommun ringer ni ifrån? Örebro. Vilken adress är ni på? Kungsgatan 36B. Är hon vaken? Nej, hon hade det här timmar. Hon är helt stel. Hon låg med lampan. Hur gammal är hon? Ta det lugnt. 20. Kan du påbörja hjärt-lungräddning? Ambulans är på väg. Hallå? Kan du påbörja hjärt-lungräddning? Du måste... Hon är död! Jag måste ingenting! Jag har gjort allt runt och jag tänker inte. Hon är död! Hon är död! Ambulans är på väg till dig. Är det Saga? Ja, det är Saga! Hon kunde till min mormor om 2 månader. Min dotter är död! Jag trodde aldrig jag skulle få uppleva det här! 경찰과 구급대원은 신속히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가와 그녀의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조사관들은 사건 현장을 봉쇄하고 살인사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가의 시신은 침실 바닥, 침대와 TV 스탠드 사이에 카펫 일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등을 대고 누워 있었으며 머리는 왼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팔은 몸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 리브드 세트 바지, 가디건, 상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피는 그녀의 얼굴을 뒤덮고 있었으며 특히 코, 입, 왼쪽 눈, 그리고 이마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피에 엉겨 그녀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출혈이 보였고 그녀의 혀는 튀어나와 있었으며 왼쪽 콧구멍에서 볼까지 피가 흘렀습니다. DNA 흔적은 그녀의 손톱 밑과 옷에서 채취되었습니다. 테이블 받침대의 자국이 그녀의 목, 허벅지, 바지, 그리고 카펫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침대 발치에는 램프가 있었고 그 코드가 느슨하게 사가의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램프 소켓은 그녀의 왼쪽 어깨 아래에 있었으며 램프에는 어떠한 손상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램프의 받침대는 원형으로 지름 약 8.5cm였습니다.
침실과 거실을 조사한 결과 모든 서랍이 열려 있었고 옷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가의 휴대전화는 침대 위 담요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한쪽 베개에는 누군가 누웠던 듯한 자국이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는 그런 자국이 없었습니다. 이는 사가가 공격받기 전에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화장실 바닥에는 흩어진 보석함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발코니 문이나 창문에는 강제로 열렸던 흔적이 없었습니다. 부엌에서는 프라이팬에 음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곳곳에서 신발 자국이 수집되었습니다. 범죄 현장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큰 저항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검시관은 사가가 대리석 상판에 의해 목이 졸리고 질식하여 사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망 전 몸부림은 약 5에서 10분간 지속되었으며 사망 추정 시간은 4월 29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4월 29일 즉시 사건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가의 가족들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가의 어머니 멜리사에 따르면 전날인 4월 28일 오후 멜리사와 사가 몇몇 친구들은 모카델리에서 만났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사가는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남자친구 아민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자주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사가의 불안은 아민이 부모님께 자신이 곧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계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임신 7개월 차였던 사가는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멜리사에 따르면 사가는 아민의 부모님이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했습니다. 엄마와 친구들이 저녁 식사를 이어가는 동안 사가는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사가의 가족은 그녀와 아민의 관계와 다가올 아기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아민의 가족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민은 자신이 어릴 때 소말리아에서 난민으로 스웨덴에 도착했던 가족들에게 사가와의 관계를 비밀로 했습니다. 그들은 독실한 무슬림이었고 사가와 그녀의 가족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민은 그의 가족이 사가와의 관계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특히 그녀가 혼외 임신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욱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가에게 만약 가족이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소외시킬 수도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민이 사가와 교제하는 동안에도 다른 여성들과 만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가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민은 처음에는 가족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그녀에게 낙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며 필요하다면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10월 그녀가 자신의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들은 기뻐하며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현재의 재정 상황과 남자친구가 가족으로서 그들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를 신중히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아민의 문화가 스웨덴식 양육 방식과 매우 다르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민은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으며 2023년 5월 2일 사가와 함께 더 크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여 본인이 집세를 부담하겠다고 동의하기까지 했습니다. 멜리사는 사가와 아민이 거의 2년 동안 사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민을 단 3번밖에 만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딸이 사망 당시 임신 7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멜리사는 또한 사가와 아민 사이의 전화 대화를 엿들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사가는 한 여성이 자신에게 아민이 사가의 배를 발로 차서 유산시키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하며 아민을 추궁했습니다. 그 여성은 다이애나라는 이름으로 딸에게 자신이 아민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민은 사가를 진정시키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려할 때 멜리사는 딸이 살해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 즉시 경찰에게 아민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사건의 타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아민은 병가를 냈습니다. 4월 27일 아민은 오후와 저녁을 사가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사가는 그에게 관계, 이사, 그리고 임신 사실에 대해 가족에게 알리라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4월 28일 사가 또한 병가를 냈습니다. 아민은 그날 오후 10시에 어머니가 퇴근하면 사가와의 관계에 대해
가족에게 알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사가의 아파트로 가서 직접 상황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사가는 그가 오후 11시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며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으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불안감은 델리에서 엄마와 친구들에게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4월 28일 오후 11시 13분부터 11시 15분 사이에 아민이 사가에게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그는 사가에 대해 가족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며 가족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이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들은 아민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며 그가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말하겠다고 주장하는 대신 사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상황의 악화였을까요? 아니면 사전에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흥미롭게도 경찰은 아민의 어머니가 그날 밤 오후 10시보다 훨씬 이른 오후 3시에 귀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가가 하루 종일 그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아민은 이미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지 못해 끝내 말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사가를 속이려는 속임수였을까요? 경찰은 아민과 대면하며 그를 신문했습니다. 신문에서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쿵스가르텐 36B, 즉 사가의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처음 들었을 때 아민은 침착하게 행동하며 심지어 형사들과 농담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그 주소에 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장소를 전혀 모르는 척한 것이 형사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누가 죽었는지 물어봤고 이상하게도 전날 누군가를 죽일 가능성에 대해 경찰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성이 살해당했다는 사실과 그녀가 사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민은 즉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그날 밤에 대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4월 27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가 그 장소를 모른다고 했던 이전 발언과 모순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행동, 모순된 진술, 그리고 그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는 증거가 점점 쌓임에 따라 경찰은 아민을 체포하고 구금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아민은 임신 7개월 차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며 아민의 DNA가 4월 29일 오후 7시 20분경 사가의 아파트 문 근처 계단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적견 아미나가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4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아민이 28일에 사가의 아파트에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으며 그가 그곳에 없었다고 주장한 진술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며 테스트가 야외에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나 호우스트렘 수사관은 실내든 실외든 개의 추적 난이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 엘리자베스 앤더슨은 아민이 그의 여자친구를 목에 압력을 가해 질식시키고 목 졸라 기관과 머리로 가는 혈액 공급을 막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민은 사가가 침대에서 잠들어 있을 때 예비 열쇠를 사용해 그녀의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한쪽 베개에 남아있는 눌린 자국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는 그녀를 공격했고 결국 침대 옆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램프 코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후 30kg의 대리석 상판을 끌어와 그녀의 목에 눌러 무게로 질식시켰습니다. 사가가 임신 7개월 차였기 때문에 그녀는 상판의 압박을 받으며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목과 허벅지에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약 5분에서 10분 동안 몸부림치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민은 이후 범죄 현장을 꾸미기 위해 방 안의 서랍을 열고 보석을 바닥에 흩뿌려 강도 사건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법정에서 아민은 사가가 마약을 찾는 갱단에 의해 살해당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많은 돈과 불법 물품이 담긴 가방을 받았으며 일부 내용을 사용해 갱단을 화나게 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갱단과 대면했을 때 그는 사가의 아파트를 가리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일부 물품을 사용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갱단이 사가의 아파트에 침입해
그들의 물품이 일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살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지방법원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민이 갱단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자신의 집에서 자유롭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DNA나 법의학적 증거가 이 불법 물품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품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오직 범인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민은 사가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왜 그녀의 집이 설득력 있게 뒤져지지 않았을까요? 이 진술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이는 오직 범인만이 그 물품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민이 이 이야기를 꾸며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으며 그의 친구 사미르 탈렙과 압디는 선서 아래 아민이 갱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민의 DNA는 사가의 옷과 그녀의 왼쪽 손톱 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민은 4월 27일에 자신이 사가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아파트 전반에 걸친 열정적인 만남으로 인해 그의 DNA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4월 28일에는 그녀의 아파트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 사용된 추가 간접 증거에는 2022년 11월의 전화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기록에 따르면 아민은 다이애나 후세인에게 사가의 배를 발로 차서 유산을 유도하라고 요청한 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민의 휴대전화 기록은 또한 그가 검색창에 태아는 발로 차면 죽을 수 있나? 라고 검색한 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 중 하나는 사가와 아민이 그녀가 살해된 당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분석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사가는 가족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 아민을 격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민은 심장이 100까지 뛰는 것 같아 월나라고 말했습니다. 사가는 진정해요. 괜찮을 거예요, 자기야. 얘기 좀 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답장을 보냈으며 한 사람에게 말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더라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그날 저녁 아민이 가족에게 사가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조사 결과는 없었습니다. 사가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4월 29일 자정이 조금 지난 후였습니다. 자기야, 얘기 좀 해요. 추정컨대 그때 아민의 휴대전화는 이미 꺼져 있었고 그는 그녀의 아파트로 향해 그녀의 생명을 끝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 사회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재판 이후 모하메드 아민 이브라힘 아민의 운명은 법정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아민은 자신의 관계와 태어나지 않은 아들을 없애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가를 해칠 동기를 가진 사람은 다른 누구도 의심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잠금 장치는 손상되지 않았으며 침입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가가 쉽게 누군가를 집 안으로 들였을 것이라는 근거도 없었습니다. 특히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라면 말입니다. 그녀에게 익숙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아민은 사가의 아파트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내 가구나 다른 물건들에 인상적인 흔적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싸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사가가 익숙한 누군가에게 기습당했음을 시사합니다. 추적견이 계단에서 발견한 DNA는 또한 아민이 27일뿐만 아니라 28일에도 사가의 아파트에 있었음을 나타냈으며 아민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사가가 살해당했을 때 입고 있던 옷과 그녀의 몸 앞뒤에서 아민의 정액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정에서는 사가가 최근에 샤워를 했는지 아니면 씻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DNA가 이전에 남겨진 것이라면 아민이 28일에 그곳에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손톱 밑에 DNA 역시 사가가 얼마나 자주 샤워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가 어머니는 사가가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샤워를 하고 특히 임신 중에는 아프지 않기 위해 손을 자주 씻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민이 27일에만 그곳에 있었다면 그녀의 손톱 밑에 남아있던 DNA를 씻어낼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살인 다음 날 아침
아민은 사가를 스냅챗에서 삭제하고 사가가 보낸 마지막 하루 동안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도 삭제했지만 이는 모두 복구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민이 경찰이 그와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의 흔적을 숨기려 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사가가 사망하기 전날의 휴대전화 활동은 명확히 확보되었지만 아민의 활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4월 28일 오후 8시에 그녀의 휴대전화는 그녀의 거주지 근처 기지국에 연결되었고 그 후로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집으로 돌아와 머물렀음을 시사합니다. 사가는 4월 29일 새벽 0시 53분까지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였으나 그 후로는 활동이 멈췄습니다. 그 전에 사가의 전화는 아민에게 연락하려는 여러 시도와 그의 친구 사미르와의 상호작용을 보여주었는데 사가는 사미르에게 아민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반면 아민의 휴대전화와 그날 밤의 알리바이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아민은 자신이 친구 아미르와 함께 차에 앉아 있었고 아미르가 긴 전화통화로 바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완전히 다른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새벽 0시 22분부터 1시 57분까지 아민의 휴대전화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는 새벽 12시 28분에 친구 사미르로부터 전화를 받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사가는 사미르에게 아민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정확한 순간 휴대전화 신호는 사가의 주소 근처에서 감지되었는데 이는 아민이 친구 아미르와 멀리 있었다는 그의 주장과 모순됩니다. 또한 형사들은 그가 친구 옆 차에 앉아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사용되지 않았던 시간은 알리바이가 확인되지 않은 시간과 일치했으며 그가 새벽 0시 28분에서 3시 30분 사이에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아미르와 아민의 휴대전화는 이상하게도 새벽 2시 16분에 동시에 꺼졌으며 그 당시 아민의 휴대전화는 배터리가 40%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두 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꺼진 것도 이전 며칠 동안과 사용 패턴이 다른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신문 동안 아민은 28일 밤에 알리바이가 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는데 이는 경찰이 이에 대해 묻기도 전에 그가 자신의 말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서 명확한 직접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 증거는 사건 전체를 평가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직접 증거의 부족이 아민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 중 하나는 사가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발자국으로 이는 아민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민이 28일에 그곳에 있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아민은 자신이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9개월 동안 부정하고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 신문 중 하나에서 말하며 사가를 사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족이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자신을 소외시킬 것이라는 아민의 두려움에 대한 조사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의 가족이 임신 중인 여자친구와 그가 일주일 후에 함께 이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민이 자신의 종교와 소말리아 유산을 핑계로 이 변명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의 가족이 아이와 사가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스웨덴 법원장 라스 군나룬드는 이것이 명예와 관련된 범죄라고 언급했으며 스웨덴 경찰은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해 자신들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모하메드 아민 이브라힘은 그 자신만의 정의에 따라 명예로운 맥락에서 살아왔으며 백인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6월 5일 22세 모하메드 아민 이브라힘은 사가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민은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저는 사가와 우리의 아이를 사랑하며 사가를 죽이겠다는 생각이나 계획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폭력은 제 성격이 아닙니다. 그는 재판 중에 말했습니다. 아민과 그의 변호사는 범인이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믿으며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입니다.